있고 그걸 했는데 근데 오히려 오히려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이 이게 뭔 말일까요? 저금리 정책을 하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어났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높아지겠죠? 물가가 높아지는데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죠? 부동산이 비싸지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었는데 이제 10억짜리 집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20억이 됐다고 쳐.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담보 대출이 있죠. 그러면 내가 원래 10억일 때는 얼마를 보통 미국에 그때 한 8억 정도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억이 됐으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16억을 받을 6억을 더 플러스로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로 이 주택 담보 대출로 이제 주택들을 막 사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거품이야. 거품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쑥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0억 아까 10억에서 20억 됐을 때 또 더 받았으니까 이제 총 이 주택에 16억을 내가 지금 뭘로 산 거예요? 대출 받아서 16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담보 대출이니까 은행은 어때요? 이 집 팔아가지고 지가 빌려준 16억 받아내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버블이 쑥 받아서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16억 빌려가지고 지금 10억 샀지? 그럼 이 사람이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죠. 그럼 아예 대체라 하고 난 모르겠다 하면은 은행은 어떻게 돼? 그냥 집만 가져. 집 가져가봐야 집 팔아봐야 몇 억이야? 10억인데 지네는 지금 얘한테 얼마 빌려줬어요? 16억이 그럼 6억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은행들을 이제 거의 다 도산을 하는 거야. 그게 그 모기지론, 그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론인데 그때 그렇게 많이 팔렸던 그 모기지론 이름이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슈퍼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바로 그 슈퍼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이제 막 각 금융회사들이 아까 그런 건전성이니 뭐니 막 했는데 이 지금 연준이 뭐를 해도 통화정책 한답시고 금리 낮췄더니만 통화량이 늘어나서 신용 공급이 늘어나서 물가가 높아지는 버블이 발생하고 이 버블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까지 건전성이 다 해치게 되고 대표적인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큰 금융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위기가. 자, 그래서 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리먼 브라더스라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걸 초래할 수 있어서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이제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아까는 그냥 이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쪽에서 하면 되고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게 미시 건전성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통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연결을 시켜서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다. 미시와 거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자는 무슨 미자예요? 미자는 우리가 미세하다 할 때의 미자예요. 아주 작은 미자죠. 거자는 무슨 거자입니까? 클 거자예요. 그러니까 미시는 아주 작게 보는 게 미시, 거시는 크게 보는 걸 거시 이렇게 해요. 미시 경제, 뭐 거시 경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게 미시 이걸 통합해서 본다는 건 크게 본다는 거겠죠.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작은 걸 이렇게 보는 거니까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학과 갈 사람들도 있으면 이제 가면은 처음에 미시 경제를 배우고 그다음에 거시 경제를 배우는데 미시 경제라는 게 아까 수요 공급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미분이나 적분이 거기서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수학도 반드시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도출할 때 미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시 경제는 이제 국민 경제를 얘기하는 국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거시 경제에 해당되고 미시 경제는 그런 어떤 법칙들 이런 걸 이제 도출해내는 데 많이 쓰이는. 자,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규제 및 감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왜 거시가 나오냐? 자,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마지막에 내가 요거 얘기해줬죠, 그죠? 구성의 오류가 뭐라고? 구성의 오류. 그러니까 부분들이 다 괜찮다 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개별이 다 좋다고 해서 이걸 구성을 해놓잖아.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좋다고 이것도 좋아지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이게 안 되는 걸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저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했지만 메시, 호나우두, 손흥민 다 때려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로 팀 만들어 놓으면 팀이 아주 오합지졸이 됐다. 그러면 여기 구성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덕의 윤리로 놓고 봤을 때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리브어라는 애가 도덕적 개개인들은 전부 도덕적이야. 전부 한 놈은 전부 도덕적인 놈들인데 얘들 모아놔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도덕적 사회가 되면 사회 집단이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도덕적인 애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 집단을 구성해놨는데 그 집단은 비도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할 때 나오냐면 개인 윤리만 한 놈 다 윤리적인 놈, 도덕적인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회가 도덕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 윤리 그래서 엄청나게 개인 윤리를 했어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개인 윤리 플러스 뭐도 해야 된다는 사회 윤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리브어라는 사람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성의 오류가 꼭 경제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데서 다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개별 금융회사를 건전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건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이제는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이게 뭘까요? 금융 시스템은 경기에 순응한다라는 말이 경기 순응이라면 이제 경기가 뭐가 되면 경기가 만약에 호황이다. 경기가 호황이면은 여기서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팽창시킨다. 경기가 좋으니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용 공급을 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뭐를 높인다? 통화량을 높인다죠. 통화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자산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니까 여기 물가 상승이고 물가 상승. 그러니까 여기 자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하고 똑같죠. 아까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 뭐 생긴다 그랬어요? 자산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가열시키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은 아까처럼 버블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대출을 막 은행들이 대출을 막 해줘가지고 물가가 뛰어서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버블이 발생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아까 뭐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얘를 너무 높아지지 않게 요때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때 아까 이게 자기 자본 비율 요까지만 되면 요거만 되면 계속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아까 BIS 비율 플러스 좀 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완충 자본을 플러스 시켜서 조금 다 빌려주지 말고 요거까지 더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는 2.5% 최대 2.5%까지 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은행이 더 챙겨놓고 있으라는 거야. 아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통 여기 8%라고 그랬죠. 여기 완충 자본은 2.5%더 하면 거의 10% 이상을 요건 남겨두고 뭐 하라는 거야? 대출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완충 자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가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아까요 최저 자기 자본은 일단 8% 다 지키라고 해놨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완충 자본 보통 뭐 최대 2.5%까지 더 남겨두고 뭐 하라는 거야. 대출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즉 완충 자본을 쌓아두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시켜서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통화량은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물가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 요때 만들어놨던 이 완충 자본은 뭐 하는 거야? 이 완충 자본은 이거는 쌓아둔 거였잖아. 그때는 이거 풀어서 이거 대출해 주라는 거야. 여기 쌓아놓은 놈을. 그래서 여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요렇게 이제 관리하겠다 하는 게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요 얘기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을 한 부분 요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1번 한번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단기적이 아니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 단기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못 미치니까 이 금융 정책 자체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성의 오류를 알게 된 건 언제부터라는 거야? 이후지,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몇 년이라고?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997년, 98년 우리는 이때가 뭐였어요? 이때가 IMF였죠, 그죠? 이때가 IMF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엄청 고통이 되는 해야. 요거는 전 세계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때가 더 컸을까요? 이때가 더 컸을까요? 1900년대 IMF가 됐죠. IMF가 더 컸겠지. 왜 IMF? 우리는 2008년에 그닥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7년, 98년에 뭐를 맞아놔서? IMF 때 백신을 미리 맞아놔. 백신을 왜 맞아놨냐 하면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인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란다. 김대중 대통령 그때고 이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여기서 이미 한번 엄청 맞아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 있잖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미국은 그때 막 80%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아까 10억짜리면 8억까지 막 빌려줬잖아. 우리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거의 5%까지 50% 밑까지 낮췄어. 안 빌려줘. 그러니까 그 뭐지? 담보대출을 충분히 떨어뜨려 놨어. 그러니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버블이 싹 빠지면 어떻게 돼? 배째라 그러면 금융회사 같이 망해야 되잖아. 우리는 빠져도 금융회사가 팔면 남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충격이 덜 됐죠. 그래서 그걸 BIS가 아니라고 LTD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소득에 비해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고 집에 대해서 얼마까지 빌려줄 그 규제를 엄청 강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규제를 강화를 했다라는 건 통화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많이 줄여놔서 자산 가격의 버블이 그만큼 안심하다. 지금도 그래서 담보대출 지금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억이면 6, 7억 받을 수 있죠. 요즘 6, 7억 받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면 그 비율을 좀 높이고 경기를 작겠다 하면은 이제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2008년도에는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은 안 입었는데 타격을 그래도 있죠. 다른 나라가 안 되면 우리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2008년은 글로벌이라고 하고 이때는 아시아 IMF 때는 아시아 국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좀 직격탄을 맞아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틀렸죠, 그죠?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죠.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봤다. 이전에는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대로,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정책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원적으로 한다 그랬죠. 틀렸어요.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맞아요? 여기 했잖아. 아까 여기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색 요걸 했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높아지니까 물가가 높아지면서 아까 버블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딱 맞는 말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아까 자산 가격 변동이 뭘 한다 그랬어요? 버블을 발생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틀었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미시, 니은은 너시 건전성 정책이야. 그래서 놓고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다른 거는 쭉 보면은 됩니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했는데
보면 알겠듯이 저기 거시 건전성 앞에 보면은 이것도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라는 거야? 둘 다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이야. 달리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29번 한번 보면은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뭐일 때?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아까 여기 지금 호황일 때는 쌓아두도록 했다면은 불황일 때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미시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최소 자기 자본 규제 BIS 비율로 이제 하려고 했다라는 거니까 1번이죠. 넘겨서 30번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30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여기 뭐냐면 경기 호황일 때는 통화량을 이렇게 높이고 여기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경기 불황일 때는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반대로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야. 통화정책은 경기 가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 요게 있다고 쳐봐요. 이게 누구 건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끌어당길 때는 이게 좋은데 경기가 이렇게 밑으로 그거 할 때는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딱 좋다라는 거예요. 통화량을 가지고 하면. 근데 이거 밀어 올릴 때는 이거 밀어 올리면은 이거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게 이거였을 건데 만약에 그 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실 잡아 당기면 여기 묶여 있는 거 실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지 잘. 근데 실이 이렇게 있는데 실 밀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자꾸 아까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근데 잘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끈 밀어 올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pushing on a string이라고 해놨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경기 가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기에 얘를 통화량 올리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를 금리를 툭 떨어뜨리면은 가계에서 경제 주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시장에 뭐도 없으니까 시장에 그 금리 이자도 별로 안 주니까 소비를 팍팍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원래 기대했던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가계가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써서 되겠냐 하면서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야. 기업도 투자를 팍팍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투자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거나 하면 투자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어디로 몰린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이게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아까 의도치 않은 문제 뭐가 발생해요?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끈을 잡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끈을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에 빗댄 것이 바로 끈 밀어올리기예요. 끈 밀어올리기 하면 뭐 생각나야 된다고? 경기 진정시키는 데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만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끈을 밀어올리는 것처럼 잘 안 올라간다. 끈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라면 밀어올리면 그대로 밀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끈은 밀어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끈들어 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딱 맞죠, 그죠? 아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야. 경제 주체가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금리를 만약에 올렸어. 그러면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쟤들이 안 올릴 수도 있잖아. 우리는 만약에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정책 금리를 올렸는데 국민은행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올려라. 그러면 우리는 더 올려가지고 대출을 어떻게 하겠냐? 대출 더 많이 해주고 금리 4%로 올렸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6%로 받아서 더 대출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적게 빌려가야 될 거 아니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자기네 정책금리를 올렸다라면 시중은행이 지네한테서 적게 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상관없어, 난 더 빌려갈게, 더 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못 빌려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다 간접적인 방법이야. 이 금리를 높였으니 얘들이 적게 빌려가겠지. 근데 얘들이 왕창 더 빌려간다. 그럼 올린 의의가 없어지죠. 그래서 금융기관 한 개 정도는 말 듣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나라도 좋을 것 아니야?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인데 중앙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인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봐. 한 개 있어. 농협은 그거 민간이야. 신한 하나 국민 이런 건 다 시중은행이잖아. 시중은행 하는 일 똑같이 하면서 상당히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게 뭘까? 시골 곳곳에도 다 있어. 조그마한 시골에 국민은행이 있니? 없어요. 근데 시골 곳곳에도 다 있는 게 이제 농협도 많지만 우체국은 최신부야. 우리 그거야. 나라 거잖아. 우체국 다니시는 분들 다 공무원이야. 그래서 우체국 사실 필요 없던 이유 봐봐. 우체국을 왜 국가기업으로 해야 되냐? 우체국을 민영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적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은행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우체국에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편지 붙이고 택배 해야 되지 않냐? 요즘 택배 회사는 다 하지 않냐? 그럼 우체국이 이제 할 게 없잖아. 우체국에서도 보험 팔아요. 그럼 보험회사 있는 보험에 들면 되지. 그러면은 우체국이 국가기업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꼭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졌잖아. 다 하는데. 근데 우체국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이게 민영화돼 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싹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체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게 공기업으로, 나라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자기가 공무원 신분이 인정이 되니까 우체국에서는 죽어도 이제 만들어야지 이유를. 자기네가 왜 이게 공기업으로, 국가기업으로 있어야 될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택배 회사들이 저 산골에 혼자 있는데 거기에 그 값으로 우표 한 개 딱 붙이면은 그까지 갖다 주냐라는 거야. 안 갖다 주겠죠. 한 20만 원 갖다 주면 하루 막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전달해주고 오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체국. 그러니까 그걸 택배회사에 만들어 놓으면은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서비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 주체들이 말 안 듣지만 만약에 중앙은행이
국민은행한테는 야 너 좀 빌려가지 마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말 못하잖아. 시중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우체국한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체국이 모든 면 단위로 다 있으니까 시골 구석구석 모은 우체국이 아마 지점이 가장 많을 거야. 왜냐하면 우체국은 나라 거기 때문에 면 단위에도 무조건 한 개씩을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금융기관 하나는 그래도 누구 말을 들어? 중앙은행 말을 듣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예상을 못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얘들이 이제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래도 큰 금융기관 하나가 따라주는 데가 있으면 그러면 좀 정책을 펴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 피는데 도움이 꽤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체국이 나라 기업으로 있어야 될 공기업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공공성.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철도를 만약에 민영화 다 했다. 그러면은 서울, 부산, KTX만 노선 엄청 많아지고 다른 데 노선들, 적자 노선들 다 끊겨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갔다 오면은 적자야. 손님은 몇 명 타지도 않고 여기 다 나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철도도 지금 우리가 민영화해야 된다 하는데 철도가 만약에 민영화되면은 그 공공성을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두 개가 지금 우체국하고 철도거든. 근데 철도는 워낙에 노조가 강성이어가지고 노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우체국은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체국은 거의 하는 일이 맨날 이젠 거의 우편 업무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편 업무를 거의 우체국이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상간벽지에 몇 명 살지도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우체국은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우체국은 곧 민영화될 것 같아요. 철도는 워낙에 적자 노선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KTX 정도를 서울 부산 간 이렇게 그거 잘 되는데 거기를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다 철도청에서 하니까 2시에 부산 가는 거는 LG에서 3시에 가는 건 삼성에서 4시에 가는 건 현대가 한다고 쳐봐. 그럼 지금은 똑같잖아. 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4시에 가든 서비스가 똑같잖아. 근데 만약에 삼성이 더 싸게 더 서비스를 좋게 한다. 그러면 타본 사람들이 야 삼성 KTX 타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으로 막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전체를 만약에 그렇게 민영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현대든 삼성이든 LG든 서울에서 저기 쌤 옛날 고향 경북 동화 가는데 그 노선 가겠어요? 한 개도 안 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철도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전면 민영화는 안 되더라도 핫라인 흑자가 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하면은 소비자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 그래서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했고 3번 끈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끈밀어 올리기는 여기 지금 통화정책가 시킨다고 해서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충 자본은 뭐 하겠다는 거야? 완충 자본 사용해봐야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안 올라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끈밀어 올리기 현상인데. 거기다가 통화정 증가시키겠다? 이게 3번이 잘못된 거죠.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그렇죠? 이 정책금리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비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금리 정책이 인상을 하는 것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끈 잡아당기기는 효과가 있지만 끈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문맥상 의미가 A와 가까운 것 든다라는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이게 딱 그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같은 걸로 한 게 각자 그 뜻을 알고 있는 거를 한 개 하는데 여기 지금 든다라는 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번 이런 거는 일부러 막 사전을 찾아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말고 다른 걸 써서 자연스러운 걸 아무거나 한 개 만들어 보세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나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완충 자본 제도를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크게 안 달라지지 않은 뜻이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거론하다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거론한 말 안 되죠.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거론하고 있다. 말 되지? 그러면 일단 2번 말 된다 하고 체크해놓고 그분은 이미 내가의 경지에 거론할 수 있는 학자이다. 경지에 뭐 이게 하는데 요것도 경지에 거론할 수 있는 요 자체로는 말 안 돼요. 하반기에 거론할 수 있는 수치리 말 안 되죠. 젊은 부분은 적금을 거론하기로 했다. 말 안 되지. 그러니까 2번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빨리 찾는 방법이야. 어휘 문제 중에서. 자, 넘겨서 경북대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올 작년 9월 문제였는데 영국대전이 뭡니까? 조선시대 법전이 언제 만들었어요?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 성종. 그래서 보통 이제 왕 중에 성종이잖아요. 성종은 보통 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이룰 성자지. 이룰 성자에서 어떤 통치 기반을 완성한 사람들한테 보통 성종이라는 이게 먼저 만들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요. 살았을 때 해줘요. 죽고 난 다음에 조나 종을 붙여주죠.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붙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종대왕한테 어이구 세종대왕 오셨어요 하고 타임머신 타고 가서 세종대왕 하면은 세종대왕이 뭐라고 할까? 누가 세종인데? 그러거든. 왜냐면 죽고 난 다음에 해요. 종은 언제 종을 붙이고 언제 조를 붙일까요? 종이 좋은 거고 조가 별로. 이게 그 어머니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본처면 종이고 본처 아니면 조였던 것 같아요. 말도 뜻은 첫째는 조 있었는데. 조는 이게 조종이 원래는 이거는 창업군주를 얘기해요. 창업군주. 그러니까 처음 생긴 그 창업을 한 사람이 괜찮은 거. 종은 이건 수성군주라고 해요.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게 창업군주는 조. 그 뒤로 나오는 애는 종이 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킨 나라는 고려 때야. 고려 때는 태조 왕건만 조고 나머지는 다 종이야. 세조 왕이 창탈했으니까. 그러니까 태조가 막 이제 창업을 했잖아.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왕은 조를 붙여주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고려 때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이야. 근데 조선 때 와서는 이제 이게 좀 깨졌죠. 깨져서 뭐 새로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조를 붙여주기. 세조, 뭐 이렇게 인조, 뭐 이렇게 영조, 정조, 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원래로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경자는 경영하다 할 때 경자입니다. 뭐를 경영해? 나라를 경영할 때 우리는 큰 법전이야. 그래서 보통 법전이 몇 개의 전이 있을까요? 6개의 전이 있겠죠. 2, 5, 예, 0, 형, 공. 6조잖아 이게. 그러니까 각 여기에 해당되는 이 6조, 2조, 5조, 예조, 2조 판서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관련된 법률들을 쫙 완성한 게 이제 성종 때의 경국대전입니다. 뭐를
뭐를 그걸로 했을까요? 조선 시대의 가장 조선을 세울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한국 사시가. 정도전의 호가 뭐지?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에요. 삼봉. 봉우리가 되게 있는 삼봉 정도전인데 이 사람이 진짜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 경국전, 그러니까 이성계는 얼굴 마담이야.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 뭐라고 해야 돼? 군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홍건택이나 왜군을 격퇴하면서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뜬 사람을 앞에 얼굴마당으로 딱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만들고 다 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도전. 하룻밤에 조선 경국전을 썼대요. 조선은 이렇게 다스려야지 하고 법 만들고. 그럼 경제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 육종가 뭐 이렇게 해서 하룻밤에 지 혼자서 법 만들고 경제 정책 만들고 막 경국대전도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을 엄청 참고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많이 이제 했는 부분인데, 자,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 양천제였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조선은 무슨 제도다? 양천제야. 양천제. 양은 뭐고 천은 뭐예요? 양인천인. 법천. 양은 그냥 양인이라는 거예요. 어질 양자. 천은 이건 천민이라는 거예요. 천민. 그러니까 양인이 있고 천민이 있다. 이게 법제상으로는 양천제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양반, 그러니까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그다음에 천민은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 양반은 사실 뭐였어요? 처음에는 양반이 양자가 무슨 양자야 돼요? 양쪽에 있는 양쪽 둘 양자야. 반은 무반 문반. 지금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할 때 그 반이야. 클래스 반자야. 두 반이 있었잖아요. 두 반. 동반, 서반. 동반이 문반이고 서반이 무반이야. 이거 두 가지 반. 그러니까 관료 집단이었어요. 원래 관료 집단이었는데 나중에는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의 집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회적으로 쓰였던 신분제라면 요거는 법적으로 쓰인 거는 양인과 천인 요 두 개였다. 자,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제외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거의가 대부분이 뭐라는 거야?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노비를 무슨 노비? 관노비. 그리고 개인은 사노비. 관노비는 언제 해방됐을까요? 있었는데 전국 수기현 관노비는 1800년이 순조 즉위년도야. 순조 때 관노비 해방. 사노비는 그냥 뭐 납부해서 하지 사노비는 아니 법제상으로 1893년 가보기밖에 없었어요. 맞네. 요거는 이제 관노비. 맞아. 뭐가 맞아? 저희 한국사 시간에 시험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그러니까 양반은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아까 얘기했죠. 양반은 처음에는 동반, 서반 이렇게 관료 집단이었어. 근데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가보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근간이 된다 할 때 근간은 뭐예요?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는 뭐겠어? 우리들. 그는 뿌리들이야. 그럼 간은 뭘까? 그럼 뿌리 근자라고 하는. 간은 뿌리. 요거는 뭘까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쭉 이건 뭐라고 해요? 나무에. 이건 가지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해요? 이 몸통을 뭐라고 해? 나무. 줄기. 줄기가 돼. 뿌리가 줄기가 된다. 그러니까 나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자,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송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난다. 도망은 알겠죠? 도망가서 이제 노비 아닌 것처럼 하면 되는 건. 송량은 뭘까요? 속. 납속. 납속할 때도 이 속자 써요. 속은 이 속자가 요 앞에 조개패가 있다라는 건 조개는 뭘까? 예전에 조개가 뭘로 쓰인 거예요? 화폐로 돈으로서 이게 돈이야. 이게 속받치다 속이야. 속받칠. 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양인이 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100냥 갖다 바치면 노비에서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인이 된다는 거예요. 양인. 그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왜 속죄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속죄하다 할 때도 요 속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은 속죄하는 게 내가 이런 그걸 했는 거를 돈을 이만큼 주고 내 죄를 뭐 하는 거야? 죄를 없애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천민이었던 게 양인으로 가는 게 송량이라는 부분으로 돈 바치고 하는 거예요. 자, 도망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송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줌으로써 송량을 제도화했다. 이 경국대전이 나중에 영조 때는 뭘로?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고종때, 대전, 태통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것도 한국사에 많이 나오지 않아? 속대전 할 때 이 속은 뭘까요? 속대전 할 때 속이 우리 속편이라고 들어봤어요? 속편? 요즘은 속편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요즘은 시즌2 이렇게 하잖아. 예전에는 속편 이렇게 했어요. 계속되는 한 그거야.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경국 대전에 속대전이라는. 그래서 영조 대전에 있던 이 속대전에서는 아예 100냥 갖다 주면 아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송량을 해줬다. 이는 국가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는 그들에게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렇게 송량을 했는 게 송량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간노비였다라고 쳐봐. 간노비는 송량을 해주면은 일단 돈도 받지만 얘들이 뭐가 돼? 원래 노비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 안 내던 놈을 양인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 재정상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아니라 이제 개인은 산업비를 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산업비가 있던 이 개인들은 얘들 돈 받고 하니까 망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 받고 송량해 주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 송량이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몰락한 양반들 입장에서는 전에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송량이 이루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이따가 20분에 다시 할게요. 와, 진짜 약한데 바로 1초 만에 벌써 이기네 한다.
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와 진짜 병신 새끼. 진짜 개병신인데. 들어 미친 새끼야. 와 진짜 이거 하고 있었어. 진짜 이거 50분 걸렸어. 얘 진짜 여기까지 하는 거나 존나 오래 걸려. 개병신 새끼 저거 다. 따로 많이 가지고. 나 보여줘. 앞에. 아 여기서 이걸 쓴다고? 아 그냥 난 뭐라도 저렇게 저 푸시 새끼. 펜을 좀 피해줘야 돼. 다니는 주제. 우리 팀이 존나 잘하는데? 오! 아, 이거 깜짝이야. 나 맞는 줄 알았어. 형 저기 숨어있다. 무조건 숨어있다. 오. 지금 다 피해야 돼. 솔직히 다 피해야 돼. 다이너는 다 피해야 돼. 지금 궁 채워주는 다이너 궁신 새끼잖아요. 여기 궁 차면은 궁 차는 걸로 바로 알겠다. 우리 팀 좀 잘한다. 아 지랄하지 마. 쟤가 이렇게 까줬잖아. 맞아. 아 이거 궁 날려야 돼. 이거 궁 차는 걸로 또 봐야 돼. 아이돌 건방지게 맞아. 오. 아니 나궁 차는 걸로 무시 체크 궁 차는 걸로 해야 됩니다. 원래 궁 날려는 게 맞아. 아니 너 왜 근데 가젯을 족도 안 쓰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 가젯 써 그냥. 팽팽팽. 이거 좀 꽉쳐. 아니 뭐 셸리 있는데 페널티 네가 왜 깝쳐줘? 셸리가 궁좀 채워. 상대가 제가 나한테 궁 쓰면 너무 많이 써. 아니 지금 가젯 쓰고 튀어. 아 진짜. 아니 병신 새끼야 가젯 쓰고 튀다니까. 아니 이말 듣기 싫었어. 시다라. 와 우리 팀 잘한다. 와 마지막에. 내가 와 이건 네가 존나 잘못했네. 아니 처음에 가젯 쓰고 들어가 저기 무시해. 가젯 쓰고 들어가라고. 다이너 쪽으로. 아 병신 새끼야. 가젯 쓰고.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좀 괜찮아. 그렇지. 원래 이게 정석이야. 실궁좀 써. 아니 니뭐 셸리 저궁 나. 팽이랑 싸지 꾼다. 와 셸리 저거 궁 안 쓰는 거 저 병신 새끼네. 아 어차피 저 사람 궁 끝나는데 진짜 막히게 하려고 치나. 궁 수가 병신이야. 와. 오. 이제 쓰려고. 아 그러니까. 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저팽 가장 많았으면 너희가 지는 거야. 셸리 못 죽였어. 어. 이거 사과 뭐야? 그군 다음에 존나 때 데미지 세지. 아 그래? 그런 진짜 없어. 이게 진짜 존나 좋아. 9,800 들어갔네. 셸리 불 빼고 다 이긴. 아 프랭크 너무. 프랭크도 같이 가랬으면은 제대로. 프랭크 좋다. 근접으로 프랭크 이길 수 있는 새끼야. 아 그러면 내가 그냥 바퀴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오야. 그치. 아 좋았다. 방금 가졌다. 별거 아니야. 우리 팀 잘한다. 한 명 잡았어. 여기. 오. 뭐 시야기가 뭐야, 쟤? 시현이가 뛰는 게 파이터 진짜 잘하는 새끼. 그러니까 시현이가 그치. 맞출 자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가 지고 아무거나 못 주거든. 보호막 어. 피해 뛰어. 확실하잖아. 역시. 와, 네가 근접 프로를 놀라는 건 좋다. 상대방 파이퍼, 리코일, 블록인데 놀라는 건 개좋다. 와, 시원해. 와, 그니까 잘하는데. 다시 이거 캠프시야. 여기 그 하트에 좀
있었나요? 아 씨발 좀 찐따는 것 같아. 뭐야 이거. 너 말고 새끼. 와. 찐따 새끼. 형 어제 운동했어요. 왜 존나 물렁물렁. 존나. 아니 여기. 아 삼두. 그러네. 좀. 나 이두 만지면서 기름 만지고 싶었어. 살 좀만 빼긴 해. 좀 빼는 게 아니고 많이 빼셔야 돼. 좀만. 와 병신. 와. 아니 저못 이겨 저거. 무조건 이기지. 아니 궁 없으면 못 이겨 저거. 그럼 존나 세 저거. 아니 한 대 피하고 들어가야지. 한 대만 피하면 이겨 이거. 아니야 진짜. 계속 이런 걸 들어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가제 서버 안 밀리네. 그냥 이때 아니, 그냥 그냥. 가제 쓰고 들어가. 아씨. 아, 저게 무지. 와, 궁채우려 너도. 와. 오 씨발 깜짝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 나 이긴다 진짜 이긴다. 절대 없습니다. 진짜 이긴다. 진짜 이게 진짜 이겼다. 이긴다. 가제 쓰면 거기 쓰면 이길 수 없겠다. 써. 야, 씨발, 졌다, 이거. 아. 가제 쓰라고 했잖아. 정신아. 아니. 가제 쓰라고. 아니 근데 가면서 왜 쓰고 있대? 아니 들어가는 걸 상대가 너 독가스 때문에 나올 때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그럼 한 대 맞고 시작하잖아. 정신 새끼야. 너 그래서 나 이겼어? 팀 풀리면 무조건 이기지. 아 그런 거. 오 씨발 뭐야? 아니 이거 메모 다 남기는데 안 간다고. 와 가젯에다 맞추는 판단 뭐야? 오토에임 뭐야 오토에임? 아니 거기 오겠지 미코죠. 오. 생각이 있어. 너의 생각. 그는 생각이 있니? 존나 쓸래? 그는 다 생각이 있었어. 오 씨발. 가지 뭐야? 존나 세지. 근데 이게 이기겠는데? 아니 못 이겨. 아니 이게 아, 벽.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냐? 오. 야 이겼어. 라인까지 올렸는데? 라인 올렸으면 이겼어. 아니 이거 1-1-1로 이겨. 어? 왜안 가? 오! 야 올킬이야. 야 따모 하나 날려 이거는. 잘했는데? 어. 멋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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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발. 우와! 야. 빙스려다가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뒤도 돌아오지 말고 튀어. 중심. 존나 개트야. 어? 와, 근데 우리 팀 진짜 이거 존나 잘한다. 아, 저 스튜가 어때? 스튜가 너 공채워줘. 아니 맞잖아. 얘서 누구한테 들어가냐? 레온한테 들어가야 되거든. 파이퍼 공었어. 파이퍼한테 줘. 파이프 죽었는데. 그래. 아 레오는 안 돼. 아니 스튜도 안 되는데 원래. 아 리코가 좀 공격을 해줄 때. 아 지금 쟤네 붙어 있으면 너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 야 좀. 아직 공 쓰고. 아예 공 없어 지금. 저 구석어요. 아니 벽킹 하나? 여기도. 아 오케이 나이스. 아니 가래 쓰고 들어. 아니 궁을 쓴다면 그 다음에 넣지. 하고. 오케이. 야 어차피 이겨 이거 어차피 이겨. 이걸 쫄아서 가래 쓰려 한다고? 아 이거는 너무 크네요. 아 개찌리네. 내놔. 한 번만 해줘. 아 형이 개간지난 거 볼게. 너이 가자미씨 오줄. 가자미씨. 왜? 그냥 이거. 바꾸기 없었어. 어디서 바꿨어? 와 그것도 모르겠어. 아니 그 훈련장에서 뭐야? 몰랐지. 아니 그냥 1분만 주시면 돼. 1분 할 시간에 그거랑만 더 하겠다 진짜.
오늘이 썸머가 끝나는 날이라면서요. 좀 일찍 가지 않았어. 원래 가지 여기야. 아, 일할. 진짜. 아 진짜. 원래 가짓이 여기인데. 아 원래 가짓이 여기야. 진짜로. 형 진짜. 나 진짜 원래 가짓이 여기인데. 자, 빨리 합시다. 아 진짜 누가 가져야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빨리 해서 여기 다 끝내게. 자, 오늘 뭐 엄청 졸리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졸고 있는데. 자, 그 아까 그 두 번째 단락까지 했죠. 성량론을 통해서 이제 노비들이 자, 세 번째 단락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 이렇게 아마 한국사 시간에 18세기 이후에 막 농업의 분화, 광업의 분화, 수공업의 분화 막 했을 거예요. 광작을 통해서 또는 뭐 광업은 뭡니까? 그 넓을 광. 아니 이게 개소리야. 지금 맞아요. 광작은 넓은 광이고 광업은 그 잠체가 성행하다 보니까 잠체를 뭐 해줘요? 양성화 시켜주는 게 설점수세 해가지고 설점 광산에서 나타났던 그 전문 경영인을 뭐라고 해요? 덕배가? 덕배. 그래서 우리 떡배가 여기서 나왔어요. 떡배가 좋다 하는 거 있지. 덕배. 서수명이잖아. 이 덕대 또는 수공업에서는 뭐 어떤 수공업이? 민영수공업. 그래서 민영수공업인데 수공업자가 공인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미리 다 주고 만드는 거 선대제 수공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화가 쭉 되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상민층이 생겼다라는 거야. 자 그런 애들이 이제 양반이 되기 위해서 유학 직업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래 유학하면은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어요? 육아사상 할 때 유자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유자는 뭡니까? 이거 유치원 할 때 유자예요. 장유 유서 할 때 어린 유자예요. 어린 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두피를 받던 걸 하나필로 됐잖아요. 그러면 엄청 재정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때 선무공감포. 그게 대표적인 유학 직역이야. 선무공감포가. 자, 이 시기에 관료로 진출을 하지 못한 직역 명칭으로 또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뭐 족보를 사고 파는 거 또는 공명첩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공명첩 들어봤어요. 공명. 딱 이름 비워놓고. 임명장인데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자, 조선 후기에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양반들이 비양반층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더 강하게 작동했다라는 건 양반의 수가 늘었다. 급증했다. 거의 70%까지 올라가. 이러면은 조선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양반 수가 이렇게 돼서 이 양반은 이 많은 놈들이 써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역삼각형이 됐다. 그럼 얘들이 얘를 어떻게 떠받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니도 양반, 니도 양반, 온 천지 양반이라는 거야. 얘도 양반, 얘도 양반. 그러니까 어때요? 막 싸울 때 어떻게 해? 이 양반이 돌았나? 그러면 이 양반, 저 양반 막 얘기하잖아. 니도 양반, 니집이 다 양반이니까 이 양반, 저 양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인 계층은 뭐 어떤 사람들이 중인이 많이 됐을까요? 양반들이 자기 양반수를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월제도예요. 서월제도.
왜냐면 아빠가 양반인데 첩들한테 난 애들까지 다 양반 시켜주면 Yes, sir. 한 놈 밑에 양반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서자, 얼자를 해가지고 서자, 얼자들은 이 중인으로 해가지고 뭘 못하게 해요. 관직진. 문과를 못 보게 해. 그래서 얘들은 이 홍길동 같은 애가 그런 애잖아. 홍길동은 서자야, 얼자야. 서자. 얼절. 얼자. 얼자야. 사실은. 노비. 홍길동 엄마 노비야. 홍대가 노비였으니까 엄마가 양인이면 상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 해서 서얼 이렇게. 서얼을 볼 수 있게 해준 왕이 누구야? 서얼 호통 해가지고 서얼도 이제 과거도 서얼 규장과 검성안으로 막 갖고 본 사람. 아, 정조? 정조가 막제가나 이런 애들이 다 그쪽 애들이야. 규장과 검성안. 서자 얼자는 이렇게 혹시 김만중이 쓴 소설 아는 거 한 게 있어요? 서포 김만중 아직 안 배웠나? 만주시. 군몽 들어봤어요? 구운몽이. 구운몽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 김만중 그러니까 구운몽이 그때로 보자면은 지금의 해리포터 정도.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다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판타지 소설이 그때 몽자비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쓴 구운몽이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사시남정기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배울 거예요. 2학년 되면 사시남정기 해가지고 유할림이라는 남편 이제 이 양반이야. 유할림의 처가 이제 사시야. 처하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일까 일부 다처제일까? 그럴 것 같죠.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다첩제야. 처는 한 명밖에 없어. 처는 그러니까 사씨가 처야. 그리고 이 교씨가 이 인연이 이제 나쁜 년이에요. 이 나쁜 년은 얘가 첩이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김만중이 어디 가서 유배 가서 자기 엄마 심심할까봐 써서 엄마 이거 읽으면서 하세요 하면서 쓴 게 구운몽이고 이 사시남정기야. 근데 이 숙종 때거든. 숙종 때 이제 누구한테 왕이 누구였어? 왕이 숙종이잖아. 유배를 간 거야.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완전 돌려가기도 아니고 대놓고 가기야. 얘가 숙종이야, 숙종. 오쉣. 얘가 숙종이고 얘가 인현왕후야. 인현왕후고 얘가 누굴까요? 얘가 장희빈이야. 장희빈.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라는 이 장희빈이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네. 나중에 인현왕후 내쫓고 지가 그 왕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착한 인현왕후가 다시 오고 얘 사형 먹고 죽는 거야. 그 내용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깎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깎는 거죠. 숙종 보고 나서 내 얘기 하는구나 이런 단 보고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만약에 요 양반 유한림과 사시 몸에서 태어난 애들을 우리는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근데 이 첩들하고 한테서 태어난 애들을 뭐라고 해요? 아까 첩이 양일이면 서자 아니면 얼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적서의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서 차별이 있었던 조선시대.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숙종하고 그러면 인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뭐라고 부를까? 남자는 왕자긴 왕자인데 남자는 무슨 대군을 붙여줘요. 여자는 무슨 공주를 붙여줘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후궁이라고 하지. 이제 첩이야. 후궁 몸에서 태어난 애들은 무슨 군만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옹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군이나 연산군은 일단 중전 몸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런 다 걔들은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해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민들한테 의병 일으켜서 막 다 해서 잘 싸우고 이제 했잖아. 근데 선조가 망령이 들었는지 자기 그 강해군보다 또 열 몇 살이 어린
누구를 여자를 갑자기 중전으로 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왕자가 안 태어나면 모를까? 또 왕자가 태어났네? 그 왕자가 누굴까? 선조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걔가 영창대군이야. 영창대군. 걔는 왜 대군이 됐을까요? 나중에지만 어떻게든 중전마마 몸에서 태어난 거잖아. 중전마마 몸에서 태어난 애는 영창대군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강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군인데 얘 대군이 태어났죠. 그러면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다시 뭐가 일어날 정변. 반란이 반역이 일어날 것 같으니 영창대군 죽이고 대군의 엄마는 임목대비는 폐비시키고 정치적 폐비 사건이나 영창대 그래서 이게 유교적으로 엄마를 폐비시키고 지 동생을 죽인 게 되잖아. 폐륜화로 몰아서 한 게 이제 인조 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대군, 무슨 군 이렇게 나오고 옹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도 중전을 둘이 둘 수 없듯이 양반도 자기 부인 철을 2명을 줄 수는 없어요. 일부 이렇게 첩은 많이 들 수 있어요. 후궁도 엄청 많이 들 수 있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후궁 몇 명 뒀대더라? 20몇 명을 뒀다니까. 세종이요? 세종. 전체 애들이 40몇 명. 그분은 진짜 알파신데. 그쵸.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자,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까 했더니 양인이라면 과거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반이 신분에서 관료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영문의 반개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정약용은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거의 지금 19세기니까 아직 200년도 안 됐죠, 그죠? 정약용 그 사진 봤어요? 정약용의 이 자산 정약용 안경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서양 문물에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나산 다자가 무슨 다자입니까? 나산 정약용이라고 하는데 다자가 차 다자예요. 차. 이게 앞에 쓰이잖아. 그러니까 다산이라고 해야지, 그지? 니네 왜 음료수 중에 17차 있지 않았어요? 보리차, 녹차 하잖아. 만약에 녹차는 어떻게 하면 녹색이 녹이야. 녹차야. 웃기지 않아요? 여기는 뭐라고 불렀어? 다. 여기는 차. 그러니까 이게 뒤에 오면 차라고 읽고 앞에 오면 다라고 읽어야 돼요. 다방, 다기, 다도 이렇게 하지. 그리고 녹차, 홍차, 무슨 차 이렇게 할 때는 뒤에 오면 차라고 읽습니다. 같은 글자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두음법칙이라는 이거 등법처럼 아무 상관없잖아. 이게 이 다가 사실은 이게 된 거예요. T. 그러니까 중국 강동 지방의 차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차도 된 건데 강동 지방에서 이게 태라고 태. 북경에서는 차라고 해요. 차후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로 북경 쪽에서는 차라고 쓰이고 저 강동 쪽에서는 태라고 쓰였는데 우리나라에 이 두 개가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태라고 발음하는 거는 다가 된 거고 차라고 발음하는 거는 차가 된 거. 차후안 이렇게. 그게 원래 그거는 중문가예요. 원래 전공은.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차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강동 이 차가 배 타고 영국 가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 이 녹차가 발효를 하겠죠. 홍차? 발효가 돼서 홍차가 된 거야. 발효가 되면 약간 먹을 수 있게 썩은 걸 발효라고 하고 못 먹게 하는 걸 부패라고 하잖아. 찻잎이 발효가 돼서 거기서 끓여보니까 붉은색이 되니까 홍차.
우롱차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것도 일종의 홍차인데요. 홍차의 이게 발효 발효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또 차가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차 유명한 데가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도의 옆에 이렇게 있는 섬 있죠? 여기가 방글라데시 있는 여기가 아산 지방이라고 해서 아산 지방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 많이 내리는 데야. 차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보성이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따뜻한데요. 여기가 스리랑카라는 나라예요. 스리랑카는 나라 이름이고 요 섬 이름은 뭘까요? 요 섬 이름이 실론이야. 실론 섬이야. 그래서 실론티가 유명한 실론. 차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일단 이 박예술옥슨 유형원도 국사 시간에 다 한번 봤죠? 뭐 할 때 봤을 것 같아요? 유형원, 정약용 아 이거 농업 중심의 계양무슨 실학 중심의 실학할 때 이제 농업 중심에 그걸 하는 그 중농학파 실학자들이지, 그제? 자, 얘들이 능력주의가 일부 아까 양인이면은 뭐를 볼 수 있으니까 과거를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니까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해서 도덕적 능력주의라는 건 능력이 도덕이 높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일단 유형원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노비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원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 노비제 폐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강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그러니까 강대 같은 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요즘도 왜 연예인들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완전 양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탤런트들을 다 강대라고 했거든. 탤런트 된다면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땅 따라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형원이 생각하는 이 직업은 이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강대 같은 직업군은 없애야 되고 어떤 걸로만 딱 하자라는 거야. 사, 선비계급, 농, 농민, 사, 농, 그다음 이게 1신분, 2신분, 그다음에 뭐라고 해? 공업 아니 수공업자, 3신분. 누가 최고 말업이라고 할까요? 상인 얘들을 맨 말단의 직업군이라고 해서 이걸 말업이라고 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은 상인이 가장 돈 많이 벌고 좋잖아. 상인이 왜 상인이라고? 중국에 이제 첫 그걸 하나라가 있었고 하상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상주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주치정국 이렇게 할 때 요 상나라 있지. 이 상나라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해요. 은허유적지라고 해서 이 상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했대. 그래서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의 뭐예요? 상인이 될까요? 상인. 그러니까 중국 하상주 중에서 상나라 사람들이 장사에 능해서 이제 상인이라고 하는데 성리학 쪽에서는 상인들을 왜 가장 말업으로 봤을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 장사를 하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돼? 속에 그만큼 자기한테 맞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남을 속인다라는 게 성비로서 최고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성리학에서는. 그래서 상인들을 가장 말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농공상의 네 가지 백성으로 편성해서 사민으로 편성해서 그는 가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하기로 했다. 공거제,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거자가 들어올릴 거자거든. 선거할 때의 거자야. 공적으로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제를 얘기하는 거야.
조광조라고 들어봤어요? 아뭐 개혁 어, 정치. 중종때 개혁 정치를 했던 조광조가 추천으로 자기 살인들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게 무슨 가였을까? 현명한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 혈량과. 혈량가가 바로 이 추천제도예요. 그러니까 추천, 자기 살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인들을 추천으로 다 뽑아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러니까 지금 유영원도 공거제를 통해 가거제 없애고 공거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가거제 없애고 공거제가 뭐라고?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 나중에 이제 산림세력이라고 하는 송시엽이나 이런 사람들 지랄들을 해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선발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해서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려고 본 거다. 자, 그러면 정약용은 신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정약용은 누구의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조 때 정조의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좀 근데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그거를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간 데가 당진이죠. 그래서 다산 초당이 당진에 가면 있습니다. 자,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산농공상 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 산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정규. 이 사람은 아예 선비들은 선비대로 아예 주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산농공상의 주거를 분리해야 되나? 약간 엘리트주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가 엘리트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유형은 그래서 이에 맞춰 사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선사는 미리 먼저 선자죠, 그죠? 먼저 뽑아놓은 풀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선비 풀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단계를 해서 뽑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의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양반 편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양반 편입이 가능해요. 뭐 어떤 쪽에서 농, 공 이렇게 항. 대신 노비는 안 되고 그냥 노비제도는 어떻게 해요? 노비제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 같은 양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얘들이 떠받들어 줘야 되니까. 아까 노비제 반대했던 유형원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거 다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 사에 주목했다. 유영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비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자,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거 다 했던 거니까. 송양 양인이 되면은 노비가 양인이 되면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안 돼요? 당연하죠. 지게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경국대전 반포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무슨 제? 양천제. 양천제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맞죠?
조선 후기 양반 중에서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일들이 있었다. 아까 개인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산업이.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맞죠.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니까 유학이라는 건 뭐가 양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분 체계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의 애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여기 4번이 잘못됐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어떤 특권이었어요? 어떤 특권? 양반 되면 어떤 특권이었어요? 유학 되면? 아까 했잖아. 근역이 면제된다 그랬잖아요. 근역이 면제된다. 두필 다한 필로 바뀌었긴 한데. 아니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지는 걸 줄여준 거고 양반들은 아예 근역을 안 줬어요. 왜 근데 양천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6세기 이후부터 양반의 특권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이게 양반들도 다 해야 되겠다. 집집마다 다 포를 내게 하자. 분포를. 그게 흥선대원군 때 무슨 죄야? 무슨 배우지? 흥선대원군 때 양반들한테 가장 미움받았던 호포제가 바로 이게 호포제. 호포제가 이제 양반들도 뭐를 내라는 게 양반의 특권이 근역이면 이제 분포를 안 내는 거였잖아. 근데 그 19세기 때 그 분포가 워낙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죽은 사람한테도 포를 내라 그러고 나 이건 남자한테만 내야지. 근데 죽은 사람한테 내라는 게 백골징포. 애기한테 15세 이상 해야 되는데 애한테 남자 애한테도 하는 걸 입이 노란 애들 병아리 같은 애 황구첨장 가족이 친척들이 도망간 친척 끝까지 내라는 걸 족징 이웃이 도망갔는데 이웃 끝까지 내라는 게 이웃 린자죠. 이웃 린이 그러니까 인징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첨장 뭐 족징 인징 명목으로 그래서 정약용이 이 군포패단을 지적하면서 쓴 한시 유명한 한시가 있어요. 애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나중에 애절량.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고 절자가 절단하다 할 때 절자. 애절. 양은 뭘까요? 음양할 때 양이야. 뭐를 절단하는 걸 슬퍼해. 적어 있으니까 이걸 양근을 자르는 거야. 왜 자를까요? 이것 때문에 분포를 여자는 분포를 안 내거든. 15세에서 60세까지 장정 남자한테도 하는 게 분포야. 그러면 홍선 병부 때 어? 그게 유행한 거예요? 아니 유행하는 게 아니라 유행한 게 아니라 정약용도 사또로 원림으로 나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난하던 지역에서 그 꼴을 보고 이제 지은 시야 애절량이라는 시인데 이제 남자가 그걸 잘랐다고 해서 부인이 막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럼 왜 잘랐냐? 그러니까 군포가 이래저래 군포가 너무 해서 이거 없으면 안 낼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잘랐던 게 그러니까 양근을 자르면 자른 것을 슬퍼하며 하면서 애절량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포를 하는 폐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애절량이.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한시 그 국문학 중에서도 애절량은 엄청 많이 나와요. 와, 자, 이거 수업할 때 레전드다. 그래서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갖게 되지만 분포를 면제받을 수 있죠. 온전한 양반들로부터 온전한 양반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나오냐 하면은 우리 왜 통일신라 때도 보면은 진골 귀족들 있죠. 진골을 이렇게 딱 보면은 진골 6득품, 5득품, 4득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성별은 자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빠도 왕족, 엄마도 왕족이면 이게 근친이잖아. 다 왕족인데 그럼 근친이 될 수밖에 없죠. 근친들은 자체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별은 나중에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누가 됩니까? 이것도
무열왕이 무열왕. 근데 진골도 같은 진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골품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제 막 부족들이 있는데 나도 신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너 몇 명 데리고 왔냐? 그러면 나 한 1000명 데리고 왔는데 너 엄청 많이 데리고 왔구나. 넌 무슨 씨인데? 너 김해에서 왔습니다. 금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진골로 해줄게. 그게 바로 김해 김씨 김유신의 집안이야. 김유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김유신도 진골은 진골이야. 근데 경주 김씨 왕족 진골이 거기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은 니네 여기 강남이잖아. 강남에서 터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시골에서 좀 잘 사는 애들이 강남에 오면은 저것들 촌에서 왔더니 이렇게 살짝 무시할 거 아니야? 김유신도 같은 진골이지만 김춘추하고 친구였기도 하고 하니까 김유신이 이제 김춘추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제 핍박받다가 촌놈이라고 무시받던 진골인데 이제 경주 김씨 김춘추하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골도 다 같은 진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뭘 해가지고 유학으로 들어온 양반들은 넌 새끼 족보 꺼내봐. 족보 없지? 족보도 없는 게 무슨 양반이야? 그러면서 살짝 무시한 거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부분이 유학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 군포는 면제됐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뭐 한 400명 들고 왔다. 그러면 네 육두품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중에 이게 여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평민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죠. 여기가 아창까지, 여기 대나마 대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거 해놓은 거잖아요. 자, 1년의 계획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영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아까 어떤 애들 광대 이런 것들을 없애자 이렇게 했어요. 유영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정하기 위해 관료 선발 예능을 지방에도 활동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아까 했습니다. 거기 공거제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성했다. 이건 정약용뿐만 아니라 유영원도 그랬죠.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자. 아까 했죠. 유영문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선. 아까 유영은 공거제 추천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3번 기업 기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이 뭘까요? 기억이 유교적 의뢰의 준행과 문중의 족보의 편입. 미음이 사거주지에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이것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했는데 이거는 정답만 일단 볼게요. 3번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왜냐하면 양반으로 올라오기는 왔지만 니네는 이런 거 못 지키잖아 이런 것도 족보도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억제하는 장치고 디귿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아까 그랬죠? 꼭 사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인 사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14번의 사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아래로 농, 공, 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다.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간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거다.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 투한 일을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거다. 나라 안에 모든 이가 하면은 이건 이제 둘 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노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양반과 상민의 부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유영원은 기업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한번 찾아봐요. 15번 몇 번일 것 같아? 뭐?
5번 1번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1번은 리얼을 동의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다 뽑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상하 유계가 보면 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 했던 게 잘못됐다 그랬죠. 그죠? 2번은 리얼에는 동의하겠죠. 위원회는 동의하고 3번은 똑같이 리얼에는 동의. 4번은 리얼에 동의하지 않겠죠. 정의하고. 정약용이 리얼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리을이 안 됐죠. 리을은 됐죠. 그래서 5번입니다. 16번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유토피아 그래서 요즘 무슨 피아 말 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다못해 막 그 세탁소 이름도 뭐예요? 클린토피아도 클린하는 유토피아라고 클린토피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유토피아 잘 보면은 뭐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를 초기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모두가 같이 일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죠, 그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또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나중에 사회문화 이런 데서 보면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뭘까? 이건 뭐 쭉 보면은 5번에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으면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영원 정약용 부장과 다르곤 했는데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대요. 계급 간 차등은 있었죠, 그죠?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안 하느냐. 17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같은 것은 만약에 이것도 지금 A 한번 보면은 나는 어떻게 푼가 하면은 A가 지금 저쪽에 가서 보면은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직역 명칭으로 나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쓰겠다라는 거야.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집어넣어? 자리 잡았다를 집어넣으면은 간영이 우리 집에 가운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1번이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돼지가 더욱 자리 잡았다. 말 안 되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 격려로 자리 잡았다. 너 보면은 다 안 되지. 그러면은 말 되는 놈, 그놈 하면은 이런 문제 푸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겨서 이중차분법 하는데 말만 어렵지 이중차분법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중차분법은 일단 이게 나중에 엄청 이게 실험을 할 때 실험 집단이 있고 통계 집단 이게 더 많이 쓰는 용어야. 근데 이 실험 집단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행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 집단이고 이게 지금 똑같은.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사회문화 배우다 보면은 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통계 집단을 비교 집단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험 집단이 뭐냐면은 얘들을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방으로 해놓고 오, 이쪽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뭐를 시키면 자율학습 시키면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실험해 보려고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잘라놓고 얘들한테 계속 시키고 얘들은 하던 대로 그냥 가만 놔둬야죠. 그리고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해서 얘가 훨씬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강제로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키는 애들을 무슨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 집단. 얘들은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야. 근데 여기서 얘들은 이렇게 딱 해놓고 만약에 이쪽에서 저 새끼 열심히 하네 나도 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완전 통제 집단 딱 통제돼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뒤섞이니까. 근데 이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벽하게 똑같이 실험을 시키면 좋은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이쪽 집단에 이렇게 처음에 했다면 평균 50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쪽 집단도 평균이 50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 잘라놓고 보니까 얘들은 평균 70점이야. 그러면 여기는 50점이었는데 그러면은 얘들은 했더니만 80점이 됐는데 얘네도 80점이 됐다. 그러면 똑같아진 게 아니라 얘네는 얼마를 원래 70이었을 때 20 그거 있었잖아. 그럼 그거 깎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는 80이 됐고 그러면은 원래 70인데 10이 올랐지. 그러면 여기는 50인데 80이 됐지. 그러면은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돼? 30이 아니라 20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들도 가만 놔뒀는데도 10이 올랐으니까 문제가 그만큼 좀 쉬웠을 거라는 거겠죠, 그죠? 비율로 보지 않아요? 어? 점수면 비율로 보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도 뭐를 안 시켰으면 자율학습을 안 시켜도 10점은 올랐을 거라는 거야. 얘 비교 집단을 보니까 얘들이 얼마 올랐으니까 10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30점이 올랐지만 그 10점은 원래도 오른 걸로 봐서 그거는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이중차분법이야.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똑같은 놈을 실험을 할 때 할 수 있는데 사람이나 이런 집단을 놓고 할 때는 출발점이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 출발점이 똑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걸 빼야 된다. 물가 같은 거, 뭐 최저임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집단을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얘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 얘는 최저임금을 실시 안 하고 기존에 안 하던 걸 그대로 간 거야. 그러면 최저임금을 했더니만 여기 노동자의 여기 50 여기는 이제 같은 요 50 벌던 얘가 최저임금을 했더니만 지금 80을 벌었다. 근데 얘가 났더니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했더니만 달라진 거는 여기는 최저임금을 실시했고 여기는 최저임금을 실시 안 한 요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60이 됐더라. 그러면 얘도 최저임금 실시 안 해도 얼마나 올라가니까 원래 60은 갈 수니까 얼마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20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 한 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10. 요거 빼준다라는 게 요게 이중차분법을 통한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쭉 보면은 평행 추세 과정이라는 게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 50이면 얘도 50으로 이렇게 60으로 갔을 거다. 요 추세가 평행하게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빼주는 거다. 그래서 평행 추세 가설을 인정하게 되면 이중차분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걸 문제를 놓고 보면은 딱 저거 16번만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아니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거다. 자, 기억이 뭐냐면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본 놈들이 고용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 그러니까 비교 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게 시행 집단에서 훨씬 더 컸다라는 거야. 비교 집단보다. 이 경우가 지금 기억인데 다시 돌아와서 15번 보세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아 그럼 작겠죠. 왜? 있어서 높아지겠으니까 없으면 아니 지금 이거 프로그램 지금 자체가 아무 없다면 지금 이게 시행 집단이잖아. 시행 집단은 지금 가만 놔두면은 그런 놈들이 많아져. 잘리는 놈들이. 가만 놔두면 막 가만 놔두면 잘리는 놈들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 아까 봐봐 기억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어디가 많대?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많지. 그러면 지금 이게 이 프로그램 적용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시행 집단 애들은 엄청 많이 잘릴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뭘 했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얘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지. 시켰을 때 이제 이중차분법을 생각을 하자면은 얘들이 조금 높아졌어도 만약에 얘들은 요만큼 높아졌다. 그러면 얘들도 요만큼은 일단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 감안하면은 요만큼 높아졌더라도 원래 이만큼 줄어들어야 할 판에 요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이 다 늘어난 걸로 봐줘야 된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다 원래는. 그러니까 A에는 작을 것이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클까 작을까? 그렇지, 작아야죠, 그죠? 비교 집단이 이거잖아. 비교 집단이 이거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갔더라도 여기 지금 원래 이만큼이 뭐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하려면은 얘만큼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겠죠. 올라가도 이 정도 올라갈 테니까 얘만큼 올라갈 수 없다는. 16번도 보면은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Q주에 위치한 식당들. 요 16번은 성균관대 논술에서 나온 논술 기출 문제를 여기다 많이 나네요. 논술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요 시기에 했는 건데 P주는 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주가 뭐가 되고 무슨 집단? P주가 시행 집단, Q주가 비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5달러로. P주 고임금 식당들은 그러니까 P주에 원래부터 4달러 이상을 줬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피저임금 식당은 사건 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실시하기 전에는 얼마가 고용이 됐대요? 19.6이죠. 근데 했던 그것 이후에 20.9야. P주 고임금 식당은 22.3에서 20.2, Q주는 23.3에서 21.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P주 고임금 식당이나 Q주 식당은 뭐가 되는? 비교 집단이죠. 가만 놔뒀더니만 어떻게 됐대? 마이너스 2.1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P주는 임금 인상을 했더니만 최저임금을 했더니만 플러스 1.3이 됐죠. 3.4만큼. 그렇지. 3.4만큼의 이게 이중심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보면은 3번에 3.4 증가로 평가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4번이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같은 동시성의 원칙에 따라 같은 기간대에 해야지. 이 앞에 있는 걸 하면 이때는 다른 어떤 변수가 끼어들니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하는 게 더 신뢰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방학 동안에 와, 이게 맞지. 고맙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